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지난 8월 31일 날 광원일보 CEO 아카데미 제10기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그 개강식 날 CEO들을 대상으로 특강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가든 경제 주체 모두가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되고 있죠. 지난 2021년 헝다그룹의 디폴트 선언을 시작으로 지금 중국의 대형 개발업체 유한양 그리고 부동산 업체 비구 이안이 지금 디폴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채무 불이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고요.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규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오늘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소비와 투자와 생산 트리플이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심지어 베이징이지요. 중국의 북경입니다. 북경의 그 왕징의 부동산 랜드마크가 말이죠. 무려 30% 이상이 다 건물이 공실입니다. 그러면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장사를 해도 이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실 상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차이나 쇼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아마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요. 팬데믹 이후에 중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시켰습니다. 즉 리오프닝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도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 마이너스 0.3%까지 내려갔습니다. 계속 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디프레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모든 OECD 국가들은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유달리 중국만큼만 지금 물가가 하락하는 디프레션을 맞고 있습니다. 어쩌면 디프레션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OECD 많은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요, 중국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4분의 1이 바로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붕괴 조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장이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그 대학을 졸업하고요, 청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지난 한 2, 3개월 전에 2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국 정부가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발표를 중단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외국인들 투자도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이 말이죠, 중국의 그 생산 설비까지 모두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를 인도라든가 이런 베트남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 일본식으로 장기 불황이 이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보고요. 결과적으로 중국은 40년 호황이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막 12%, 15%까지 올라갔잖아요. 또 몇 년 전만 해도 뭐 한 8%를 유지했는데 지금은 5% 이하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은 호황이던 시절이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문제는 중국의 중앙정부도 문제지만 지방정부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땅을 개인이 소유를 못하고 있어요. 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토지를 사용하게 해서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빌려주기 때문에 그 건설회사들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양업체라든가 개발업체라든가 부동산 업체들이 경기가 악화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다가 토지 사용료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료 받아가지고 재정 수입에 충당하는데 그런 지방정부마저 지금 휘청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26%, 7%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해 보니까 무려 19.5%까지 떨어졌으니까 수출 의존도가 지금 전체 총량에 비하면 6%에서 7%로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양이 지금 수출이 감소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도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을 대체해서 수출 다변화시켜야 됩니다. 중국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중동, 유럽, 북미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2023년도 IMF가 경제 성장률을 2%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5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이죠. IMF가 1.4%를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도 1.4% 예상했다가 얼마 전에 이창용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특히 주변에서 기망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망행위,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망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사기 당하지 않게 해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사기꾼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보게 되면 크게 4단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가 되다가 하락기가 되고 또 하락에서는 회복기를 거쳐서 상승기가 이루어지는데 자, 지난해는 완전히 하락기였습니다. 2022년도. 2021년도는 상승기였다면 지난해는 하락기였는데 이제 하락기를 지나서 올해 초부터 회복기에 진입하면서 이제 상승기 초입에 왔다고 보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적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의 세종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지금 상승기 초입에 왔는데 아마 수년 동안에 걸쳐서 상승과 하락과 부합이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2017년 11월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왔을 때 1년 사이에 막 부동산이 계속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2018년부터 무려 5년간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2018년도에도 저점이 왔지만 2013년도까지 저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상승과 하락과 보합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아마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승기 초반인데 특히 2030 세대들이 말이죠. 영끌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부동산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 매수하느냐. 매수 타이밍입니다. 사는 사람은 저점에서 매수해야 되겠죠. 매도하는 사람은 매도 타이밍은 고점에서 매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사람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사기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 시대 경제 흐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절대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탐욕은 금물입니다. 너무 과잉된 욕심을 부리다가는 엄청난 경제적으로 손실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특히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즘은 반도체 수출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철강 등 주력 업종들에 의해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 업종들이 파업을 맞고 있습니다. 파업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노조원들 89%가 찬성을 해가지고 지금 파업에 임박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지금 노조는 3시간 정도 지금 부분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포스크 노조는요, 55년 만에 처음으로 임단협이 결렬돼 가지고 지금 파업 수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핵심 업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리니까 이익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노조에서 이런 사기업들은 현재 60세에 퇴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4세까지 연장해달라는 등 이러한 무리한 내용들도 지금 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수출 버팀목이 되어온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철강 등 업종이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산업계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져서 경제 위기가 증폭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의 경제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 한번 볼까요? 지난 7월 달에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동반 위축됐습니다. 트리플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중국과 똑같아요. 중국도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이 꺼지고 있고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과 한국의 공통사항은 지금 현재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쌉니까? 비쌉니다. 지금 아직 금리 내리지 않습니다. 올해 오히려 더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는 설비 투자가요, 무려 8.9% 줄면서 1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소비도 3.2%가 감소했습니다. 생산지수도 0.7%가 줄면서 지금 불안감이 살얼음판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이런 결론을 냈어요. 자, 이렇게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냐? 중국의 경기 침체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 침체,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 똑같은 심각한 가계부채,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적자가 생기는 겁니다. 즉 수출이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제가 지금 침체되고 있고 경기가 부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중국이 경제활동 재개를 하면은 상반기는 경제가 저조하지만 하반기는 경기가 급등할 것이다. 그래서 상저하고를 주장했는데 상저하중 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저하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상반기는 경기가 저조하지만 하반기는 경기가 급등해서 상저하고를 외쳤지만은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제 주체 모두입니다. 정부, 기업, 가게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이 1997년 IMF,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은요, 때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을을 범하기가 십상입니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야 됩니다. 규제를 풀고 특히 우리나라는 노동, 교육, 연금 등 이런 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명히 상권 분립인데 국회의원들에게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특히 민생 법안입니다.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데 야당과 여당의 정쟁에 휩싸이지 말고 서로 갈등을 잘 풀어서 민생 법안들을 조속히 좀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